교육을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금 컴퓨터 기초교육 강의를 맡게 된 최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역적 제약 때문에 미처 지금 이 시간에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신 학우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의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우님들 영상 얼굴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먼저 강의를 쭉 한 번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한 시연을 하고 나면 학우님들께서 이제 직접 같이 해보시면서 실습하고 그리고 그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려우신 사항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도우미 선생님들께서 도와서 같이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가지고 저희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컴퓨터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루는 수업은 좀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기초적인 내용이 조금 쉬우신 학우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지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문제 해결 방법 안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의는 초급과 중급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뭐 리포트를 쓰는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어떻게 잘 써야 A뿔을 받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 첫걸음 시작하기 초급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우님들 컴퓨터에 보시면은 교재가 나와 있어요. 거기 하살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교재가 넘어가고 또 이제 이 교재에도 동일하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실 때 학우님들께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화로 컴퓨터가 잘 되지 않아요 하고 상담 요청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보통 컴퓨터라는 용어 대신 PC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노트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학우님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지금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마우스, 키보드가 따로 표시가 아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이어폰을 보통 주잖아요. 그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는 요즘 크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쵸? 학우님들께서 지금 수업을 들으실 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보니까 스피커는 없죠. 그리고 마우스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세세한 기능에 대해서 용어 부분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어폰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어폰이나 아니면 스피커를 구입을 하셨을 때 이어폰 단자를 이쪽에 이제 꼽으셔야 돼요. 학우님들께서 사이버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화상으로 수업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꽂아서 수업을 듣게 되실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위에 버튼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학우님들께서 듣기 위해서 이제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커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때에는 꼭 이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꽂으셔야 돼요. 간혹 수업이 잘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해서 연락이 오셨을 때에는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어폰 단자를 잘못 꽂아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이어폰 단자는 초록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우님들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우님들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G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마우스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옛날에는 마우스가 가운데 휠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마우스는 다 가운데 휠이 있어서 위아래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네, 마우스에서
손 오른손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왼쪽 버튼이에요. 왼쪽 버튼을 한 번 클릭했느냐 또는 두 번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다르게 인식해요. 근데 이 두 번을 뭐 한 1초에 두 번 이렇게 따닥 약간 이런 식의 속도로 클릭을 해야지 컴퓨터가 한 번 클릭하는 것과 두 번 클릭하는 것의 차이점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래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드래그는 왼쪽 버튼을 한번 꾹 누른 상태에서 떼지 않고 쭉 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쓸어 담듯이 드래그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님들께서 인터넷을 할 때는 보통 클릭을 사용을 하고요. 문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하거나 실행할 때는 더블 클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보통 지금 사용되고 있는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우님들 마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아마 화살표가 보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최근에 구입하셨으면 아마 조금 덜 표시가 나타날 텐데 대부분의 컴퓨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진행하면 컴퓨터가 조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조금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표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학우님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표시가 나타날 때는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가 나타날 때는 프로그램이 너무 과다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우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뭐 시험을 치신다든지 아니면 퀴즈를 풀 때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는 이런 표시가 마우스에서 계속 나타날 때에는 다른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꺼주세요. 그러면은 컴퓨터의 그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들이 나타나는 거는 창을 키우고 줄일 때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에 화살표가 있는 것은 이 화살표를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을 때 선택을 하거나 하면은 그 개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모양에 따라서 컴퓨터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우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는 사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마우스보다는 키보드를 활용해서 컴퓨터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키보드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위에 있는 ESC는 무언가를 취소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취소할 때 이루어지는 것하고 또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실 것이 저기 4번 지우기입니다. 지우기 버튼에서 좀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은 여기 딜리트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인데 문서 작성을 하실 때는 이 백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동일하게 지우기가 됩니다. 자, 학우님께서 열심히 시험을 치실 때 서술형 문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정답을 조금 잘못 작성하신 게 있으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지우기 버튼은 어떤 게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까요? 정답은 백스페이스. 네,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거 두 개 기능이 같은 듯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작성을 연습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같이 한번 실습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 문서 작성을 하면 할수록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 키는 하나만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이 키하고 쌍으로 무언가 버튼을 하나씩 더 눌러야만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학우님께서 문서 작성을 하실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윈도우 시작 키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개발한 윈도우 체제를 한 90%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윈도우 체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체제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윈도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는 창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윈도우 창은
요즘 젊은이들이 좀 많이 쓰는 애플의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맥이라는 것과는 조금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학우님들께서 혹시 자제분들이 사용하시는 맥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 치시면은 저희 학교 시험을 치실 때에는 다른 컴퓨터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페이스바는 띄어쓰기예요. 한글 유달리 띄어쓰기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를 때마다 띄어쓰기 쓰는 거고요. 영어로 변환할 때 한영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엔터키 같은 경우는 문장을 끝나고 다음 문단으로 이동할 때 엔터로 해서 한 줄 삽입 실행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내드리는 부분은 윈도우 7이에요. 윈도우가 뭐 98, XP, 뭐 2000, 뭐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이제 운영 체제가 윈도우 7이기 때문에 7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학우님께서 이제 입학을 하셔서 기분 좋게 컴퓨터를 구매하셨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양이 아니고 또는 8 또는 1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기능 자체는 같기 때문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능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학우님들 컴퓨터를 키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학우님들이 많이 쓰실 것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유달리 잘하시는 사람도 컴퓨터라는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USB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이제 이동식 디스크인데 이동식 저장소예요. 그 이동식 디스크를 꼽았을 때 어떻게 꼽혔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 파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해볼 거지만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여기 휴지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휴지통에 파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에서 보셨죠? 윈도우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이고 무언가 학우님께서 프로그램을 찾고 싶다, 실행하고 싶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될 때 무심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깔려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마우스로 이걸 누르셔도 되고 아까 키보드에 윈도우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있는 작업 표시줄이에요. 학우님들께서 원격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시면은 작업 표시줄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걸 듣게 되실 거예요. 작업 표시줄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바로 이 표시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바탕화면 바로가기라는 초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작게 되어 있는 이 아이콘들은 소리가 들리는지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작업 표시줄 보시면 이렇게 볼록한 것들이 있고 나중에 되면 안 볼록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볼록한 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험을 치시게 될 때 시험 창이 안 뜨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시험 버튼을 눌렀는데 창이 안 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작업 표시줄에는 시험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학우님 눈에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작업 표시줄에는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는 바탕화면이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학우님께서 무언가를 클릭을 했는데 학우님 눈에 안 보실 때는 여기 작업 표시줄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구조는 뭔가를 더블 클릭했을 때 아까 지금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창이 떠요.
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윈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 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우님께서 지금 구성되고 있는 또는 컴퓨터에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오른쪽 위에는 상단에 3가지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버튼이 있는데 맨 왼쪽 거는 이 창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이 창의 크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X 표시, 이거는 이 창을 닫는 것을 표시하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작업 표시줄에는 있는데 학우님 눈에 잘 안 보이실 때에는 맨 왼쪽 버튼,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생기는 일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교재를 보여드리지만 학우님들께서는 바탕화면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자, 파일이라는 것과 폴더라는 것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파일이라는 것은 학우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컴퓨터의 가장 작은 객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세포?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일들을 모아놓는 방을 바로 폴더라고 해요. 실습을 통해서 학우님의 성함이 적혀 있는 폴더를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은 먼저 파일 찾기를 해볼 겁니다. 파일 찾기는 바탕화면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돋보기 표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무언가를 적을 수 있도록 칸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 칸에서 학우님께서 필요한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우님께서 학우님 성함으로 리포트 파일을 저장을 하셨으면은 이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될 때 여기 학우님 성함을 작성을 하시면은 그 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폴더하고 파일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폴더하고 파일 만들기까지 해보고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하고 파일 만들기는 컴퓨터 안에서 용량이 가능한 한 무제한으로 복사를 하고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뭐 파일을 쉽게 이동하고 또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학우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를 활용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학우님께서 아직 새로 만들기라는 이러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름 변경 등등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 싶으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그 오른쪽 버튼에 나온 메뉴들을 한 개씩 살펴봐 주세요. 그럼 학우님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최대한으로 도움말처럼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습과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하고 폴더의 이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학우님 아까 폴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새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제 폴더는 두견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폴더를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바꾸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네,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하셔서 학우님 성함으로 이름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키보드에서 F2번을 누르시면 맨 위쪽에 있어요. F2가.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름이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그 폴더에 보시면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폴더를 지우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우는 거하고 학우님들께서 사용하시는 USB라고 하죠. 이동식 디스크에 있는 것을 지우는 거하고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삭제를 하면 학우님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를 하면요, 이 파일들은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 보셨죠? 학우님들 쓰레기라든지 휴지통, 이거 집에 있는 휴지통 버리시죠? 근데 그 휴지통에 귀걸이가 들어있는 걸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휴지통에 있는 것을 휴지를 다시 꺼내서 귀걸이를 확인하시죠? 동일해요. 자, 내 컴퓨터에 있는 그 파일들을 지우실 때는 짜잘구레한 휴지처럼 용량이 가벼운 것은 휴지통에 꺼냈다가 다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집에 휴지통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바로 분리수거장에 버리듯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 너무 용량이 큰 것을 학우님께서 지우실 때에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영구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디스크라고 하는 USB에 있는 것을 지우는 것은, 이동식 디스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우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에요. 가방에 있는 파일 휴지통을 다른 데서 버렸어요. 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집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가방에 있는 휴지통을 집에서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듯이 USB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 것을 복원을 컴퓨터로 하실 수는 없어요. 조금 다행인 것은 물리적으로 뭐 복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을 주고 복원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사실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라는 것이나 파일을 삭제하시기 전에는 이 파일을 꼭 삭제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 주시고 삭제를 하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흔히들 들고 다니시는 USB에서의 파일 삭제는 특히나 복원이 안 되시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기 학습 기초 강좌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우기 1, 지우기 2가 있을 거예요. 지우기 1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는 삭제 버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딜리트하고 백스페이스인데 대부분의 삭제라는 것을 할 때에는 이 딜리트 버튼을 씁니다. 그래서 하우님께서 키보드가 좀 더 익숙해지시려면은 2번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자, 이 드래그를 도우미 선생님들과 함께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 드래그를 학우님께서 원하시는 그 파일을 한번 탁 클릭한 다음에 학우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쭉 끌었다가 톡 놓으시면 그것이 됩니다. 자, 쓰레기통 발로 퐁 찰 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가서 직접 넣으실 때가 있죠. 드래그가 직접 가지고 가서 넣으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우기 1 파일을 지우셨으면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그 지우기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하셔서 바탕화면으로 다시 끌어보세요. 그거를 드래그거든요. 그러면 지우기 1이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네. 드래그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작업이 빨라지실 거예요. 엄지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빨라지실 것 같기는 해요. 중복 선택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Shift 키를 누르면 Shift 키를 누르고 원하시는 파일을 탁탁탁 선택을 하면은 그 파일들이 여러 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래그를 지금 실습을 해볼 텐데요. 학습 기초 강좌 실습의 파일을 마음에 드는 거 3가지를 중복 선택해 보세요. 자, 중복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1번을 사용하셔도 되고 2번을 사용하셔도 되고 3번을 사용하셔도 돼요. 사실 1번이 제일 편해요. 학우님께서 마음에 드는 3가지를 쭉 3가지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시면은 3가지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교재는 14페이지고요.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되돌리기,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의 개념은 학우님들 복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에 대한 거를 똑같은 내용을 복사하려면 복사기에 쭉 하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컴퓨터는 있잖아요. 복사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 복사는 한 번만 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게 나온다는 개념인데, 컴퓨터는 복사라는 걸 누르고 한 번 더 붙여넣기라고 해야지만이 똑같은 것이 복사가 2개, 3개, 4개 됩니다.
복사라는 걸 누른 순간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 내가 이 파일의 내용을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우님들이 붙여넣기라는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이 파일들의 내용을 무제한으로 학우님이 복사를 하시고 싶으신 만큼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학우님께서 여러 가지의 파일을 가지고 싶다 싶으시면 사실 복사를 누른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컴퓨터에 표시가 되진 않고요. 복사 붙여넣기는 이 세트로 같이 나와야 됩니다. 단축키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부분 이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서 많이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똑같이 하나 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는 많은 것을 양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일 및 잘라내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파일을 잘라내기, 그러니까 여기 것을 이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A 방에 있는 지우개를 B의 방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 용어로는 이것을 A 방에 있는 지우개를 잘라내서 B의 방에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A의 방에 있는 지우개가 B의 방에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잘라내기만 한 것만으로는 사실 컴퓨터가 인지하지 못해요. 잘라내기를 한 순간 컴퓨터는 지우개가 그냥 조금 흐릿하게 보이고 동일하게 A방에 그래도 지우개가 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똑같이 붙여넣기라는 활동을 학우님께서 한 번 더 꼭 해주셔야지 그 지우개가 이동을 합니다.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또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되돌리기까지 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리기는 학우님 아까 삭제해 보셨죠? 이름 바꾸기 해보셨죠? 그리고 파일 이동하기 다 해보셨죠? 잘못 이동했어요. 그런 경우에 되돌리기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학우님께서 방금 전에 한 행동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을 토마토라고 바꾸셨죠? 멜론을. 그런데 되돌리기, 그러니까 실행 취소라고도 되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용어가 복사 취소라고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어쨌거나 취소라는 그러한 용어를 선택을 하시면 다시 멜론으로 글자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은 매우 좋아요. 근데 시험 치실 때는 이 기능은 사용되지 않아요. 예. 수업을 들으실 때도 사용되지 않아요. 학우님께서 리포트 작성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인터넷을 하실 때든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방금 사용한 이 세 가지 기능이 활용이 될 겁니다. 학우님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 학교 수업은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스마트폰을 보통 인터넷보다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우님 보통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인터넷 들어오시죠. 그쵸? 윈도우 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윈도우 체제는 요거를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고 요즘 구글에서 개발한 이 크롬이라는 것도 요즘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셔서 들어오셔야지 저희 학교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학우님들 이제 자제분들하고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 말고 요걸로도 많이 사용되어 있거든요. 드래곤볼 같이 생겨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저희 학교 수업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2라고 되어 있는 것을 들어오시고, 자, 들어오셨을 경우에 네이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거는 검색 포털 사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것을 검색을 하죠. 그렇죠? 네, 이 검색을 해서 부산 디지털대학교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금 하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소를 직접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스마트폰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은 보통 그냥 바로 네이버 들어가시죠. 요즘은 편하게. 자, 이거는 아이폰 기반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인터넷 이제 검색
브라우저고요. 그리고 구글로 되어 있는 건 보통 이거를 클릭하면은 구글에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왜 구분하냐면요. 학우님들 이 네 개를 클릭해야지 인터넷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네이버가 없어요. 네, 네이버도 주소를 치셔서 들어가야 하는 사이트예요. 부산 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도 네이버나 네이트나 다 이쪽 검색 사이트하고 동일하게 주소를 치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매일 이제 네이버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셨는데 인터넷을 어느 날 클릭해 보니까 네이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이버 주소를 직접 타이핑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대부분의 검색 사이트에서 부산 디지털대학교를 검색하시면 저희 학교 사이트가 떠요. 하지만 방금 사용하신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직접 주소를 클릭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학우님들 익스플로러가 버전이 정말 다양해요. 이 버전이 윈도우 체제의 그 버전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윈도우 7 체제 기준이고 보통 윈도우 7은 익스플로러 버전이 한 11 정도까지 가 있어요. 자, 윈도우 8이나 10일 경우에 조금 더 높은 버전까지 올라가 있겠죠. 저희 학교에서는 윈도우 XP, 그러니까는 윈도우 7보다 낮은 체제에서는 이제 가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되는 것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양은 사실 윈도우 7 정도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조금 더 구동되는 것이 많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학우님들 지금 홈페이지 오른쪽 3가지 보이시죠? 여기 위에 3가지는 아마 쉬우니까 금방 아실 거고요. 여기 주소 표시줄에다가 학우님 주소 직접 입력하시면 저희 학교 사이트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별표 보이시죠? 홈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이 별표는 즐겨찾기예요. 자, 이 즐겨찾기를 여기 즐겨찾기 별표라 되어 있는 거에다가 연두색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상단에다가 이 사이트가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여기 상단 주소 표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 즐겨찾기 바로가기 이 버튼 한번 클릭하시는 것만으로 학교 주소가 여기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별표, 노란 볼펜 말고 하얀 별표 있죠? 네, 하얀 별표를 클릭하셔서 연결 또는 뭐 바로가기 이런 글씨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글씨를 선택하시면은 즐겨찾기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이 줄이 없다, 이 줄이 없다 생각하시면은 여기 빈 곳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제목 표시줄 또는 주소 표시줄 또는 즐겨찾기 이런 것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이 줄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다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정말 중요한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학우님들께서 인터넷에 수업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험 프로그램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가장 먼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도구입니다. 네, 이 도구가 사실 글자가 도구라고 안 적혀져 있고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행히 이 모양이 요즘 스마트폰 설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긴 한데 이 도구에서 클릭을 하셔서 시작하셔야지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용어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학우님께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 하시는 경우에 뭐 저희가 따로 매뉴얼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또는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지원 서비스를 해드린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님께서 이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해결 방법을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알고 계셔야지 직접 따라서 해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도구가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고 클릭하고 있으면은 어떤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인터넷 옵션, 뭐 호환성 보기, 뭐 팝업 등등 쭉 나와 있죠. 그 메뉴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맨 교재 마지막에 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뭐 호환성 보기라든지 아니면 강의가 안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팁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의 말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쭉 한번 살펴보셨죠? 입학하시면서 수강 신청도 다 하셨나요? 네. 네, 수강 신청 이제 시간 내에 하시고 만약에 수강 정정 기간이 개학하자마자 첫 주에 있으니까요. 그것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사항은 주기적으로 꼭 살펴봐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공지사항이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 공지, 학사 공지, 장학 공지. 학우님들 국가장학금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따로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근로장학생 신청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학사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 시간표도 떴죠. 시험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학우님들께서 챙기셔야 하는 행사는 저희가 별도로 뭐 밴드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훨씬 더 편리한 그러한 일들이 학교 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사이버 학습 안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에서 남아있는 강의가 바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단축키는 있으면 빠르고 속 편하고 하지만 없으면은 조금 어렵게 돌아가지만은 찾을 수 있는 키이기도 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학우님들께서 익히시면 정말 많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강의 콘텐츠에서 제어 단축키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보통 수업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 영상을 볼 때 잠깐 멈추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는데 또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죠. 그렇게 될 때는 마우스 찾아서 클릭하기보다는 키보드로 스페이스바 한번 탁 누르기만 해도 멈춥니다. 강의 콘텐츠가. 그리고 뭐 전체 화면 보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두거나 아니면 잠깐 적어 두셔가지고 보통 수업을 하실 때 모니터 밑에 붙여놓고 한 번쯤 사용하시면은 아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혹시 어렵거나 너무 빠르지는 않으셨어요, 학우님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초급 과정이었고요. 중급 과정부터는 문서 작성하시면서 실습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님, 저희 학교에서 지금부터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한글 문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배워볼 텐데 리포트 작성을 할 때 많은 서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포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리포트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리포트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우님, 제가 교재는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학원님 실습을 동시에 같이 조금씩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 선생님들과 함께 한글 프로그램 문서를 여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 2010 또는 2014 이거를 열어볼게요. 한글 프로그램은 한국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글 프로그램은 버전에 상관없이 주요 기능이 같아요. 단축키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한글 98, 한글 2002, 뭐 한글 2004, 2008, 2010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파일을 여셨으니까 이 위에 바 색깔은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아이콘은 다르지만 기본 기능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이 바로 문서 작성 및 저장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교육을 한 게 없는데 왜 저장부터 해야 될까요? 한글 문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다른 프로그램의 용량보다는 조금 무겁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학우님께서 저장을 안 하면 가끔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저장한 것을 다 복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나서도 학우님께서는 저장을 먼저 해볼 겁니다. 저장이라든지 인쇄라든지 기본 버전 그런 것은 파일이라는 것을 누르셔서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은 파일은 빈문서 1 또는 노네임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학우님 그 프로그램 위에 빈문서 1 또는 노네임이라고 적혀 있으면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누르셔서 학우님 성함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문서 불러오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 불러오기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우님께서 바탕화면에 있는 그 학우님 성함으로 적은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거든요. 근데 가끔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는 불러오기를 선택을 해서 학우님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그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쇄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하기는 학우님 혹시 이제 자택에 프린터 가지고 계세요? 프린터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없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린트를 할 때의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사실은 저희가 보통 이게 지금 A4입니다. 프린트를 하거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지는 A4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께서 뭐 A4가 아닌 뭐 우편 봉투를 인쇄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인쇄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이 페이지 설정을 새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축키를 누르시면은 보통 빨리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걸 왜 알려드릴까요? 사실은 여기 용지 종류보다 용지 여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백이 많은 그 종이는 글자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지금 학우님 저희가 설문지 이 파일을 뒤쪽에 꽂아놨습니다. 자, 이 여백은 양쪽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백이 15 정도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내용이 꽉 차 보이죠?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은 왼쪽, 오른쪽 30입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은 2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안쪽으로 몰려 있어요. 학우님께서 프린트를 할 때 용지를 줄이고 싶다. 줄이고 싶을 때는 이 여백을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용지가 조금 더 잘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 바인더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싶다. 또는 이거에 호치키스를 찍고 싶어서 여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여백을 기본으로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이 여백이 10 이하로 되면은 가끔 출력을 하면은 글씨가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들께서 프린트를 할 때 여백을 줄 때에는 최소 10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백이 줄면 줄수록 많은 글씨가 되지만 좀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여백이 꼭 프린트가 없어도 이 기능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여기 프린트가 학우님 집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프린터가 몇 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제 지원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PDF로 변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PDF라고 하는 건 이제 학우님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정말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PDF라고 하는 것은 강의 노트거든요. 학우님 이제 한글 문서 작성하시면 학우님께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마음껏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PDF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학우님께서 그 문서를 복사하고 복사는 할 수 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 이 프린트를 학우님께서 한글로 쓰신 거를 혹시나 누군가에게 제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내 저작권을 조금 보호하고 싶어. 내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사용한 이 글씨, 글꼴이 다른 친구에게 없을 때 PDF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여기 프린트 선택을 PDF가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뭐 인쇄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아찍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강의 노트 출력하는 거 안내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하기, 인쇄하기, 불러오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키보드의 각종 기능을 사용해서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도 입력을 해보고 영어도 입력해보고 특수 기호도 입력을 해볼 겁니다.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학우님 성함을 한자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한자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한글 한자라고 적혀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번갈아서 사용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캡스락이라는 버튼 하나만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Shift를 누르고 또는 영어 단어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기호는 키보드 위에 있는 기호들입니다. 문서 작성을 할 때는 사실 퍼센트를 의외로 가장 많이 씁니다. 뭐 달러 표시라든지 아니면 엔드 표시, 이 표시보다는 퍼센트 표시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Shift를 눌러서 키보드 위에 글자 입력하시는 거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스마트폰으로 문자 쓸 때는 사랑표, 별표, 전화기 표시 그렇게 손표시 많던데 그쵸? 한글 문서 프로그램에도 특수 기호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에는 입력해서 문자표 되어 있습니다. 학우님 지금 2010 버전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입력에다가 문자표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누르고 F10 누르면은 문자표 바로 뜹니다. 뜨면은 요런 표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글 문자표를 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여기 커서를 쭉 내려보시면은 학우님께서 보통 사용하실 수 있는 전화기 표시 같은 거 또는 손가락 표시 다양하게 있습니다. 로마자도 있고요. 학우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호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원 동그라미 안에 1번도 있고요. 네모 표시 안에 1번도 있고요. 수학 표시에서 로그 기호, 뭐 시그마 기호 싹 다 있습니다. 학우님 그 프로그램의 설정에 따라서 이 문자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교재에 제시한 이 페이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탭 중에서 한글 문자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자 영역 중에서 정각, 기호, 일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히브리어가 올라와 있고 또는 뭐 일본어가 먼저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학우님들께서 기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자 기호 자체가 정각 기호 일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우선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또는 원문자 기호 있거든요. 문서 작성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특수 문자입니다. 네. 그 다음 학우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는 기능 하나 알려드려요. 자, 학우님 딜리트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딜리트는 삭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딜리트 위에 있는 키보드가 문제예요. 다른 프로그램에는 사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유독 한글 문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인설트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그 밑에 프로그램 밑에 보면 여기 삽입이라고 학우님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밑쪽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열리면은 삽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키보드에 있는 인설트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수정으로 글자가 바뀝니다. 수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수정으로 바뀌어요. 수정. 자, 이 수정으로 바뀌었을 때의 상황은 커서가 깜박깜박거리죠? 학우님께서 작성하실 수 있는 위치에 커서가 깜박거리는데 그 위치에 수정이라고 이제 글자가 바뀌어 있을 때에는 그 커서 뒤에 글자가 지워지면서 글자가 작성이 됩니다. 삽입일 때에는 그 커서 앞에 글자가 밀려나면서 작성이 되거든요. 한번 실습해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의도치 않게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 글자는 지워버려야 될 때 귀찮으니까 수정으로 해서 어차피 지워질 거, 덮여질 거 쭉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수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글자가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 에러가 아니고 키보드 잘못 눌려져 가지고 수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문서 작성을 하실 때 혹시나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때에는 이것이 삽입이 아니고 수정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다시 바꿀 수가 있죠? 네, 키보드에 인설트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바뀌어요. 자, 인설트 계속 누르시면 삽입, 수정, 삽입, 수정, 삽입, 수정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블럭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조판 부호하는 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제 실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조판 부호라는 건 뭐냐면 학우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기호예요. 사실은 문서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이라든지 표나 이런 거를 글씨가 아닌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표나 차트가 학우님께서 입력을 하셨을 때는 별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에 번호도 매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기에 누르셔가지고 조판 부호, 문단 부호를 체크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림 넣기를 해볼 건데요. 그 그림 넣기를 한 것이 그림이 어디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몇 칸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판 부호하고 문단 부호를 글씨 작성하실 때에는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이제 타이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핑이,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2번 되어 있는지 3번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블록 설정까지만 해볼게요. 블록 설정은 이렇게 쭉 마우스를 당겼을 때 전체가 다 블록 설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 텍스트 꾸미기를 할 때 이 블록 설정을 사용을 해서 전체 글을 바꿔볼 겁니다. 문서 프로그램에서 이 드래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서를 꾸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글씨 크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줄 간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학우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쓰시려면 꼭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기 위한 드래그를 해야 돼요. 자, 계속 제가 블럭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블럭이 단별로 되기도 하지만은 글자 단위로도 되거든요. 블럭이 설정되어 있다는 표시는 뭐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텍스트 꾸미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텍스트를 과하게 꾸미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명필의 글자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악필이면은 오히려 그 실력이 이제 안 좋아 보인다듯이 이것을 잘 보이도록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글자의 글씨체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글씨체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리포트를 쓸 때 많이 쓰는 거는 바탕체, 굴림체, 도둠체, 뭐 맑은 고딕 뭐 이런 글자를 많이 씁니다. 뭐 흘림체 이런 글자는 잘 쓰진 않거든요. 보통 문서 프로그램을 딱 켰을 때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기본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출력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약간의 꺽쇠도 있으면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 꼼꼼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쓰실 때 글자의 크기를 정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글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용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리포트의 분량을 정해 주실 때 글자 크기의 12포인트, 2장 내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신 교수님은 줄 간격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 같은 거를 낼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 설정의 여백도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문서 프로그램의 그런 분량은 글자 크기하고 줄 간격하고 이쪽 범위 내에서 그 여백이 이제 많이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10폰트는 약간 작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설문지 이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학우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켜셨을 때의 글자 이제 기본 폰트는 여기 본 학습은 부산디지털대학교 이 글자체입니다. 자, 이 글자체 보시기 무난하시죠? 그리고 이 글자체는 약 11포인트에서 12포인트입니다. 출력할 때 잘 보이죠? 학우님 프로그램을 여셨을 때는 기본 폰트는 10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읽기 때문에 왼쪽 정렬 또는 양쪽 정렬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정렬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은 보통 양쪽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고 왼쪽 정렬하고 양쪽 정렬의 차이점은 양쪽 정렬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백이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왼쪽 정렬은 왼쪽 기준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대신 붙어 있어요. 왼쪽 정렬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한글 문서 프로그램은 양쪽 정렬 그대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단 부호 달기라든지 줄간격 등등이 있습니다. 줄간격 같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거나 아니면 줄간격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180폰트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160폰트. 네. 160폰트가 조금 빡빡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땐 180포인트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한 200폰트, 300폰트 정도 되면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어지겠죠. 그렇게 사용할 때는 주로 학우님께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선생님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들의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줄 간격 200폰트나 아니면 300%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우님이 쓴 이 글자 밑에 학생들이 필기하기 좋게 여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리포트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줄 간격도 보통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빈약한데 많아 보일 순 없을까 싶을 때는 한 180폰트까지 했을 때에는 약간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한글 문서 프로그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글머리표의 문단 부호하고 숫자 문단 부호예요. 학우님 글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쭉 따라와 보시면은 이렇게 점땡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님께서 1, 2, 3, 4, 5, 6 이거를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도록 부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교환을 요약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문서를 기록한다든지 할 때 많이 써요. 줄글로 할 때는 사실 부호를 많이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기능도 또 꼭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실습 시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간격하고 들여쓰기가 있어요. 줄간격은 조금 전에 해봤죠.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줄글에 사실은 많이 써요. 이 들여쓰기는 문단이 새로 시작될 때 한 두어 칸 정도 띄어쓰기를 하고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용상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나 조금 잘 알아보고 싶다 싶으시면 그냥 한 줄 띄우고 작성을 여유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줄간격 들여쓰기는 이 창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건 뭐냐면요. 그림 파일 삽입이에요. 학우님 그 휴대폰으로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죠? 자, 그 사진을 리포트에 사용을 하고 싶어요. 사용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 넣는 거랑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그 실습 몇 가지를 지금 이제 문서 작성에서 마지막으로 실습을 해보고 이제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아니면 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우님 그러면 고급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잠깐 안내를 드리고 강의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우님 필요하실 때 꼭 사용해야 되는 고급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초 단계에서 사용하셔야 될 것은 바로 한컴 타자 연습입니다. 한컴 타자 연습은 학우님 마우스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할까요? 저희 학교 시험은 오셔가지고 펜으로 쓰시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학우님께서 공부하신 만큼 컴퓨터로 글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자, 학우님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시더라도 시험 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객관식과 서술형이 섞여 있는 그 시험을 오롯이 100%의 실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한컴 타자 연습을 통해서 타자를 조금씩 연습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오타가 있으면 지우기도 하고 연습하셔야겠죠.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 있지만 뭐 짧은 글 연습, 긴 글 연습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마우스를 사실 밑에 보고 이렇게 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전입니다. 그렇죠?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 여기 뭐 게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실 겸 하셔서 한 번씩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프로그램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우님 제가 계속 처음부터 설명을 쭉 드릴 때 뭐냐면 강의 노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는 강의 콘텐츠 창 말고 강의 노트라고 해가지고요. 강의 노트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 노트를 한 페이지만 출력을 해와봤거든요. 강의 노트 대략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우님들이 주로 보실 주 교재 이외에 교수님께서 약 1시간 분량의 수업을 다룰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우님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심화 자료 또는 보충 자료,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DF라는 파일을 여셔야 됩니다. 자, 그 파일을 한 페이지씩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종이 절감을 위해서 2페이지씩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출력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잠깐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마치고 나면은 강의 노트 파일들을 학우님 컴퓨터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출력하는 방법을 잠깐 더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노트를 꼭 출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출력을 하시지 않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이 나는 필기를 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보는 게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모니터에 있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하고 나중에 시험 칠 때 따로 요약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의 노트를 출력하시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강의 노트를 일괄 출력이라든지 제본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파일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매 주차마다 들으실 때마다 강의 노트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대폰으로 수업 이제 사진 찍는 것을 리포트에 넣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고급 과정에서는 사실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은 경로가 있진 않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간단하게 무엇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다운이 가능하지만 학우님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사이트에서요. 고양이를 검색을 하면은 이 고양이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검색 사이트에는 사진이 저장이 안 돼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또 저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학우님들께서 리포트를 컴퓨터로 작성하신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구글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폭넓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영어로 원하시는 그 개체를 적으시면은 고양이도 고양이라고 한글말로 적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올린 고양이 그림만 뜨고요. 영어로 캣이라고 적으면은 미국인, 영국인, 아프리카인 할 것 없이 각종 나라의 고양이 사진들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현재 자유롭게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구글에서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저장하실 때는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진 저장까지 안내드렸습니다. 학우님, 사실은 내용이 많으려면 정말 많을 수가 있고 쉬우려면 쉬울 수도 있는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기초교육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부족한 실습이라든지 그다음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초교육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